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막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서입니다. 김범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신 패스 받은 안내입니다. 와. 무사히 모였어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까지 중에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하죠. 16,000명이었나? 네네, 오늘. 정말 끔찍해요. 너무 무서워요. 저는 사실 오늘 녹음실 오기 싫었거든요. 제가 넌지시 찔러봤어요. 우리 지지익선 패널들을. 우리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녹음해도 되는 걸까요? 김범래가 칼컷. 돌려 해야 된다. 뭐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야, 난 느꼈어. 몸이 안 좋으면 느꼈어. 오지 말아라. 그래. 몸이 안 좋으면 편하게 얘기하세요. 뭘 하는데 내가 저번에도 빠졌는데 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기 싫으면 오지 말든가 약간. 그래서 어쨌든 모이게 됐고, 제가 백신 맞은 썰은 그 뉴스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또 풀로 안 까신 분들은 못 들으셨을 테니까 저 백신 2차까지 무사히 맞았고요. 나는 이상하게 이 팟빵 청취자분들에게는 계속 백신 맞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 이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백신 2차까지 맞았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는 3차까지 맞았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3차 맞습니다. 그래. 예. 알겠어요. 근데 3차를 앞두고도 뭐 의견이 분분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워낙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감염자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 백신 접종자들일 거 아니에요? 감염자. 그러니까 그치. 왜냐면 많이 맞았으니까. 지금 PCR 검사도 이제 아무나 못 받는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왜요? 난 잘만 받았는데. 이제 그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넘어가면 자가 검사 키트를 이용해서 양성이 나온 사람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프로세스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검사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제 양성인 분들이 진단을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음성인 분들이 너무 많이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다 음성인 것보다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진단소 갔다가 괜히 또 올마 올 수도 있고. 그치. 아무래도 뭐 이래저래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유동적으로 방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상황이 안 오면 가장 좋겠고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차치하고 좀 빨리 시작을 해볼게요. 네. 오늘 주제는 바로 G세대입니다. Z세대. 올드해요. 그쵸. 이걸 진행하는 거 자체가 너무 올드해요. 에피소드로 다룬다라는 거 자체가, 망했어요. 이거를 공부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G세대의 이런 망했어요. 흐름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거. 맞아요. 아무튼 그래도 뭐 얼떨결에 MG로 묶인 40대 초반부터 새내기까지 죄다 퉁쳐서 오늘 이야기할 거는 아니고요. 지금 중고등학생부터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간 새내기, 갓 회사 입사했거나 인턴 생활하는 사회 초년생을 아우르는 좀 어른보다는 청소년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애기죠. 뭐. 그쵸? 아니 G세대가 애기예요? 96년세부터 맞아요. G세대잖아요. 저 자세부터 이미 글러먹었어요. 왜? 저 자세부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방금 말씀하신 게 사회 초년생. 그쵸. 그래서 약간 뭐 어른이라 하기엔 좀 그렇고 청소년에 좀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는 24살, 만 24살까지 청소년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애기다 네네. 라고 한 거는 요즘 그거 아시죠? 자기 나이 0.8 곱해야 실제 나이인 거. 저희도 사실 뭐 저도 애기인 0.8 곱하면은 사실 20대 이제 한 중반 정도 된 건데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애기다라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극적극적하게 되네요. 네네. 뭐 어떻게 보면은 지지익선 첫 회였죠. 90년생이 온다. 이제 갔죠. 그죠? 90년생이 또 났지. 이제 멀리 90년생 관심도 없어 아무도. 오는 줄 알았는데 버스가 지나갔죠. 네. 그거에 좀 후속편, 좀 리부트 같이 되지 않나 싶은데 저희가 첫 방송한 지도 벌써 만 3년이 됐어요, 거의. 좀 있으면 3주년이죠. 햇수로는 4년이 지났으니까 그만큼 사회에 진출하는 초년생들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진 면이 있기 때문에 이쯤 돼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단순히 G세대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고 그 이전 세대에 대해서도 약간 연대기처럼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릴 거라서 어떤 세대분들이 듣더라도 좀 재밌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또 너네 당사자가 아닌데 G세대가 아닌데 이런 이야기 해서 뭐하냐,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이제 사회에서 동년배라고 하기도 뭐한 어린 친구들 맞이할 때가 됐고 저도 실제로 이제 재작년쯤부터 회사에서 막내 탈출해가지고 밑에 후배들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일함에 있어서 좀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90년대생이 온다 오프닝이랑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 그런가요? 그때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그
작가가 저자가 90년대생이 아닌 거야. 아, 그치. 80년대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90년대생도 아닌데 뭘 알고 우리에 대해서 썼다는 거예요? 약간 이런 마음, 반발심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너가 뭘 아니? 약간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그 저자분은 수많은 90년대생 분들을 인터뷰하고 그래서 지켜보고 적은 책이었다라는 걸 제가 설명해드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쿠션 깔고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주 청취 세대는 저희 또래보다도 조금 더 윗분들이죠. 그래요? 그런가요? 저희 구독자분들 나이 좀 다 까주세요. 아니, 그 팟빵에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네, 들어가서 보시면은 저희보다는 약간 한 세대 윗세대 분들이 조금 더 많다. 다 언니 오빠들이었네. 밑에 세대도 있고요. 혹시 오늘 들으시면서 본인이 겪은 지세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 실제 지세대에 속하는 분들은 아줌마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주머니 그거 아니에요. 아줌마 가세요. 이래도 됩니다. 반박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면 고마울 것 같고, 오늘 에피소드는 책 고승연의 지세대는 그런 게 아니고랑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의 밀레니얼 Z세대 트렌드 2022 내용을 참고했다라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와, 나 옛날 생각 많이 난다. 이런 주제로 하니까 약간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90년대생이 온다를 읽었을 때의 그 기분들. 그치. 그걸 이제 Z세대 분들이 느끼실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 그분들은 팟캐스트 안 듣는다는 거. 의외로 듣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댓글 다는 분들도 있잖아. 없진 않지만 없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경미하다. 왜냐면은 저희 세대도 팟캐스트 듣는 사람 진짜 별로 없어요. 그쵸. 밀레니얼 중에도 없어요. 많죠. 없죠. 뭐 Z세대, G세대는 어떤 세대냐. 전화 받는 신용 해보라고 하면은 손을 편 채로 손바닥을 귀에 가져다 대는 세대. 이게 책에 적혀 있어요? 아니요,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그런 거죠? 네. 난 그래서 이거 돌아다니는 밈을 책에 넣은 건가? 나야, 나. 책 쓰기 쉽다. 내가 한 거야? 미안해요.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했어. 아니, 김범래가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면. 예제가 너무 고리타분하다. 근데 어떻게 어쩌겠어. 뭐 그런 거잖아. 그 컴퓨터에서 저장 버튼 보면 맞아. 저게 왜 무슨 아이콘인데 저게 저장이야? 이렇게 플로피 생각하고. 디스크가 뭔지도 모르는 세대. 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쉬운 예를 든 거죠. 제가 뭐 그런 거 봤어요. 초등학교에서 발명대회 했더니 배터리가 분리되는 스마트폰. 박수! 어떻게 그런 생각을. 진짜 신박하다. 대박이다. 이걸 초등학생 4학년이 냈대요. 어머. 아니 엄마 아빠들 보면 맨날 충전기 갖고 다니고 배터리가 분리되면 되지 않나? 이랬더니 선생님이 그게 옛날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너무 똑똑하다. 귀여워. 그래서 뭐 굳이 구획으로 이제 세대를 나누자고 하면은 1990년대 중반에서부터 2000년대 후반에 태어난 세대, 아까 범래님이 말씀했듯이 1996년부터 2010년대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G세대로 정의를 한다고 하고요. 지금은 20대 중반부터 중고등학생까지겠죠. 이 G세대의 특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를 거쳐온 세대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1920년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1920년대. 네, 좀 많이 퉁칠 거예요. 192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 맞춰보자. 너무 퉁쳤다. 알파벳일 거 아니야. 알파벳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 말을 처음 본 거라서 맞추지 못하실 거예요, 아마. 네, 전혀 맞추지 못할 거고, 이 세대를 묻지 마라 세대라고 규정을 한대요. 묻지 마라 세대? 근데 이 세대가 지금 노년층인 거죠, 사실. 완전 노년층. 그쵸. 이 경제개발 1세대라고도 할 수 있고 일제랑 전쟁을 겪은 세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본 자료에서는 이렇게 묻지 마라 세대라고 규정을 해놓은 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묻지 마라라는 뜻은 일제 치하에서 우리 국민들을 강제 징병하던 시절에 1944년에 만 20세가 됐던 갑자년생들은 묻지 마라, 갑자생 하고 데려갔대요. 그래서 묻지 마라 세대라고 부른다고 해요. 너무 퉁친다. 그렇죠. 너무 퉁쳤고 구획을 나누고자 해서 그냥 만든 말이지 실제로 많이 쓰이는 말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참고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모진 고난을 겪은 세대라는 느낌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 시기에 미국으로 따지면은 이 세대가 뭐 대공황이나 2차 세계대전, 메카시즘을 겪은 사일런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침묵세대라고 하는 건데 침묵세대라는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지만 윗세대의 그늘에 가려서 수직적인 권위에 복종하면서 살아가서 침묵세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미국의 상황은 전혀 달랐지만 약간 관통하는 분위기는 조금 비슷하기는 하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가 익숙하겠죠. 1950년대 중반부터 69년 사이. 베이비붐 시대. 맞습니다. 시대란다, 세대. 맞아요.
딱 저희 어머니, 아버지뻘. 그쵸. 네. 저희 또래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조금 윗세대까지를 에코붐 세대라고도 하잖아요. 그쵸.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라고 해서. 그래서 이 베이비붐 세대부터는 공교육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산업화랑 도시화 아래서 가파른 성장 속에 있었고요. 민주화 1세대라고도 합니다. 문화적으로는 약간 히피스러운 거. 틀에 얽매이지 않고 독재 정권 아래서도 통기타 치고 생맥주 마시던 그분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 그거 생각났네요. 그 뉴스 인터뷰 중에 엄청 유명한 짤 아시죠? 조금 더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요. 한번 지켜봐봐요. 그리고 알겠어요. 좀 다음 세대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뭔 소리 하는 거야? 네.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이 60년대생을 정치적으로는 또 어떻게 지칭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까 민주화 1세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퉁쳐서 땡땡땡 세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혀 모르겠어요. 되게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뭔데요? 386 세대입니다. 이 386 세대는 이분들이 1990년대에 들어서 얻게 된 호칭인데요. 이 386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펜티엄. 펜티엄? 펜티엄 386, 486? 아니에요. 이게 나 그건 줄 알았어 여태까지. 아니구나. 이분들이 1990년대에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으로 이제 동어 반복이죠, 사실. 이렇게 쓰인 거라고 해요. 아무래도 80년대 청년으로서 한국 정치 최전방에 섰던 세대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세대가 격변의 주도 세력으로 386이라는 것 자체가 훈장처럼 사용되기도 했고요. 근데 좀 최근에는 좀 관성적으로 기성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고요. 약간은 기득권스러운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큰 빚을 진 세대 중에 하나인 거는 변하지 않을 사실이죠. 그 다음이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꽤 많이 속할 것 같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M세대? X세대? 맞아요. X세대예요. X세대라는 네이밍은 왜 붙었을까요? 잘 모른다. 나 미지수. 맞아. 그거로 알고 있어. 그거예요. 얘는 뭔지 모르겠다. 걔네는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규정할 수 없는 세대. 그래서 X세대라고 붙였다고 하고요. 주로 1990년대 20대를 겪으신 분들인데 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 출생 분들이시고요. 걔중에 간혹 88년 서울올림픽 진짜 재밌었는데 너 못 봤겠네? 라고 하시는 분들 90년대에도 사람이 태어났니? 라고 했던 저희 선배 세대들입니다. 조금 더 이미지화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1988 1994의 혜리 씨가 맡았던 성덕성 캐릭터, 고아라 씨가 맡았던 성나정 캐릭터가 딱 이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안느님이 말씀한 것처럼 좀 더 단적으로는 꽤 오래된 인터넷 짤 중에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맞아요. 그거 얘기하려 했어요. 본인 모르세요 혹시?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알아요. 서울 사투리라고 나오는 그거요? 맞아요. 네. 그분이 이제 당당하게 자기 스타일을 뽐내는 모습이 X세대를 관통하는 주요 정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져서요.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가 없었어요. 해외여행 자유화는 90년대 중반 아닌가요? 그렇죠. 이분들이 90년대에 20대를 맞이한 분들이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하다 그러니까. 벌써? 예전에 라떼 얘기하는 거야? 몇 년생이야? 미국 대사관 앞에 줄이 엄청 길게 서 있었어요. 그때는 한국 여권으로 미국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난 이런 걸 왜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82년생인 그 것 같아.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끼고 줄이 막 두세 바퀴를 돌고 있었어요. 신기하다. 90년대 중반에 그게 뚫렸다고요? 네. 그거 뚫리고 나서도 사실 미국 가려면 좀 시간이 더 걸렸었고 미국만 아니면 그냥 여러 나라가 한국 여권을 안 받았었죠. 신기하다.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분명히 해외여행을 막 다녔던 기억이 나거든요. 90년대. 그랬겠죠? 그러면은 그게 풀린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간 거였던 거야? 그럴 수 있고 소름 돋아. 대사관에서 비자 받아서 가신 걸 수도 좀 있고 어렵게 간 거일 수도 있지. 네.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이때 또 88 올림픽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외국인이 들어온 시기라고도 해요. 뭔가 느낌이 오죠. 냉전 체제가 해체되기도 하고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저런 문물들, 문화들 많이 개방된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X세대부터는 성인이 되면서 PC 보급이 보편화가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 통신도 원활해지는 세대인데 그래서 디지털 이민자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국어는 한국어지만 영어를 열심히 익혀서 미국으로 간 것처럼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사회에서 태어났지만 디지털이랑 모바일에 대해서 잘 배우면서 접근한 세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도 곧잘 다루고 핸드폰도 잘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그 밑에 후속 세대보다는 멀티태스킹 능력은 좀 떨어지고 정보를 접할 때는 사실 영상보다는 페이퍼로 보는 게 좀 더 편한 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저희 세대죠.
드디어. 저는 우리가 주인공인 게 제일 좋아요. M세대. 그쵸. 밀레니얼 세대. 주로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밀레니얼이라고 하는데 밀레니얼이라고 하는 이유는 혹시 아시나요? 새천년. 그쵸. 그때 성인 시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기도 한다고 해요. 사회적인 배경으로는 핵가족의 일반화. 저희 셋 표본으로도 부모님이랑 형제 나까지 해서 4인 가족이시죠? 네. 그쵸. 이런 식으로 자녀 2명 또는 1명의 핵가족이 표준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정착이 되기 시작을 했고 교과서에서 배웠죠. 그쵸. 초저출산 시대에 진입한 첫 세대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삼저불황이죠. 저성장, 저고용, 저금리. 아, 몰라요. 이게 정착이 되면서 취업난이 가속화된 세대이기도 하고요. 우리 20대 때? 우리 20대 때. 우리 20대 혹은 우리 좀 윗세대의 20대 때. 그쵸. 우리는 한 중고등학생 때 얘기일 것 그쵸. 같은데? 우리 중고등학생 때 얘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뭐 N포생 아니면 스펙을 쌓는다 그쵸? 이런 얘기가 다 이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아유 취업할 때 생각난다. 진짜 징글징글했는데 진짜.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 지금도 힘들지 않나? 그죠? 지금 더 힘들죠. 더 힘들죠. 네. 예. 불쌍하다. 근데 이제 뭐 스펙을 쌓는다, 이렇게 공채가 대규모로 열려서 뭘 하고 이런 게 대부분 밀레니얼 세대의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이 말도 꽤 오랜만에 들어보실 것 같은데 88만 원 세대라고. 저희 교복 입을 와, 때쯤에.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전 처음 들어봐요. 에? 뭐 그럴 수 들어봤었는데 있죠. 까먹은 걸 수도 있지. 비정규직의 당시에 평균 임금이었던 119만 원에서 20대가 벌어들이는 비율인 73%를 곱해서 88만 원 세대라고 지칭을 했던 거고요. 그게 뭐예요? 월급이에요? 88만 원이? 그죠? 그러니까 월 88만 원을 받는 사람이 다수인 세대. 당시에 최저임금으로는 월 88만 원보다 적었습니다. 우리 그쵸. 초등학생 때 얘기인가? 아니요, 우리 교복 입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복 입을 때 사람들이 88만 원을 벌고 살았다고? 밀레니얼 세대가 한국에서만 보면 그렇게 많은 빛을 본 세대는 아니에요. 맞아요. 네, 굉장한 고성장의 부작용을 겪은 세대죠. 예. 낙수 효과가 없던 세대라고도 할 수 있고요. 왜냐면은 본인 세대를 이게 뭐라 해야 되지? 힘들다고 하기 시작하는 데부터가 이제 뒤로 물러날 때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걸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디지털 네이티브로 태어났죠.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세대가 좋은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를 그거 하게 되네. 우리 힘들었다고 하게 되네. 근데 좋은 세대 하나도 없어. 아까 맞아. 그렇게 따지면 일제 치하에서 시작한 묻지마 세대가 최악이죠. 그치. 거기가 우리는 말도 뻥끗 못할 만큼 힘든 세대인 거죠. 그 다음에는 50년이면 한국 전쟁이야. 그 후에는 IMF 겪었는데 다 힘들어요. 다 힘듭니다. 네. 네. 좀 더 얘기해보면 사회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저희 때부터 조금씩 높아지는 면도 있었고요. 저희 대학 들어가고 나서는 안녕들 하십니까? 이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들으시죠? 안녕들 하시렵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신동엽 씨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안녕들 안부를 하십니까? 묻는 거지. 안부를 묻는 거. 사회에 굉장히 관심이 없으셨군요. 안녕하시렵니까? 이거 신동엽 씨 초반에 나왔던 옛날에. 그 페이스북이나 뭐 대자보를 주축으로 해서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내용으로 뭔가 사회 비판을 하는 게 좀 유행을 타기도 했었고요. 이 외에도 뭐 수저 계급론 이런 거나 헬조선론 헬조선. 이런 것들. 뭐 지금도 트루잖아요. 그런가요? 팩트다, 팩트. 근데 그런 말이 이제 많이 발생하기 시작한 그때 모습이죠. 처음 등장하면서 약간 불평등에 대한 자조적인 비판. 맞아요. 이런 게 했던 세대라는 거죠. 여러분, 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여러분들 신조어의 탄생을 보는 거 많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 많죠. 나이 되면은? 우린 많죠. 많죠? 아니, 지금 신조 말고. 많죠. 우리 때 많죠. 기억나는 거 있어요? 내가 탄생을 본? OTL 막 이런 거. 그런 거. 아니, 난 아까 안습 이런 거. 우리끼리 대화할 때 나왔나요? 신박하다. 신박하다. 그건 사실 게임에서 나온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신박하다가? 표준어가 아니라면서요? 그래요? 표준어가 아니요. 그거 게임에서 게임 용어예요. 게임 용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쓰였던 말이에요? 이거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신기하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려면 꽤 긴데 설명해요? 말풀이가 뭔데? 신박의 말풀이가 뭔데? 신기한 성기사 바퀴벌레 하다예요. 신기한 성기사 바퀴벌레 하다. 네. 무슨 그걸 말이야? 줄인 거예요. 아니 풀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의미는 우리가 사용하는 신박하다랑 똑같아요? 아니에요. 신기하다를 놀리려고 쓴 거예요. 신기하다란 말을 바꿔서 조롱조로 신박하다 한 건데 그게 너무 굳어진 거죠. 우리 지금은 신박하다가 신기하다가 아니잖아.
너 되게 아이디어 신박하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신기하다와 뛰어나다가 좀 합쳐진 이상한 기발하다 걸, 이런 그쵸, 느낌. 맞아요. 근데 예전에 그걸 놀리려고 썼던 그런 말이죠. 거야. 신성 성기사를 욕하기 위해서. 알고 이제. 계셨어요? 몰랐어요? 너 되게 아는 거 같아.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신박하다가 표준어가 아니라는 것만 알았어요. 아니, 게임에서 나온 밈들이나 유행어나 신조어는 저는 많이 봤죠. 새로 생기는 신기하다. 것도 많이 봤고. 저는 그거 기억나요. 알바. 아르바이트. 그게 원래 아르바이트인데 알바라고 처음 쓰기 시작했던 시점을 저는 겪었어요. 어. 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거 왈. 이거 좀 안 쓰는 말인데. 왈이요? 아, 왈. 응. 그녀 왈 이렇게 말한다. 그런 게 신조어였어? 신조어인가요? 그때 당시 그런 말을 쓰는 게 신기해하는 현상들을 제가 봤어요. 그렇게 문어체를 왈 가져다가 이렇게요 쓰는 게 되게 하니까. 어색했는데 지금 그때는 또 막 유행했다. 그 뒤로는 쓰고 아니 그런 거 따지면 너무 많지. 쩐다. 쩐다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넘어가시죠. 넘어가. 너무 많아. 지금 안느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 공감이 되는 게 저희 세대가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가 정착된 세대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국가 대외적으로는 말 그대로 국위 선양형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생기면서 두유노 클럽이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두유노 코리아, 두유노 김치 이런 거, 두유노 싸이. 그치. 그리고 아까 범례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중요한 거는 이 밀레니얼은 디지털 네이티브 1세대라는 건데요. 아까 X세대에서 사용했던 이민자 표현을 빌리자면은 밀레니얼은 미국 이민자 2세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따라가서 미국으로 간 케이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이 경우에는 네이티브 수준의 영어를 사용을 하면서 미국 문화에도 잘 적응을 하기는 했지만 아예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은 좀 약간 다른 완전한 미국인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는 부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디지털이랑 모바일을 접하는 방식도 좀 그랬잖아요. 거의 미취학 아동 벗어날 때부터 디지털 문화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지금 정착된 작은 PC 수준의 스마트폰은 성인이 되고 나서야 제대로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스마트폰으로 뽀로로 보면서 밥상머리 예절 익혔던 세대는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는 게임기를 보고 자랐겠죠. 그쵸. 뭐. 그래서 이런 아랫세대랑 비교했을 때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패턴이 모바일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더 젠지 이펙트라는 책을 쓴 작가는 밀레니얼 세대를 G세대라는 진정한 디지털 원주민의 베타 버전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고 해요. 더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여간 뭐 베타 버전이었다 이거지 G세대보다는. 어이가 없네. 우리를 베타 버전 취급을 해? 지금까지 G세대가 아닌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G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아 싫어요. 왜요? 우리가 주인공이고 싶어. 그렇게 이제 주인공이 넘어갔어. 그렇게 나이가 들고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다뇨. 말이 심하시네. 사람은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네. 예. 그건 그런데. 사실 뭐 MZ세대다, MZ세대다 해서 오랫동안 묶어서 지칭을 했지만 이제 만 40대에 접어든 81년생부터 20살이 된 2003년생을 같은 세대로 묶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밀레니얼이랑 G세대를 묶은 게 이미 기성세대가 됐지만 젊게 살고 싶은 어른들의 욕심이 아니었나. 또 이런 욕심을 마케팅에 활용을 해서 젊은 감각 안에 구매력 있는 30, 40대를 끌어들여서 매출 증가를 노린 자본주의의 시꺼먼 음모가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MG. 세대잖아요. 여러분 엄청 트렌디하다면서요. 이러면서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쵸. 30대쯤 되면은 구매력이 생기는데 그 구매력이 생긴 세대들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MG를 묶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멍청하진 않은데 그죠? 그쵸. 우리는 왜냐면은 우리와 Z세대를 정말 잘 분리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 G세대는 밀레니얼이랑 확실히 구분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세대가 20대에 접어들면서 인구 집계 이후 처음으로 총인구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접어든 첫 번째 세대고요. 아까 말한 삼저불황이 정착을 넘어서서 아예 만성화가 된 시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 암호화폐 투자가 유행하면서 자본이나 자산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는 출발점에 있기도 했고 AI와 IoT 상용화의 한가운데 있는 세대이면서 어떤 세대보다도 기후나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 세대이기도 하죠. 거의 신문에서 보는 이야기들이죠, 이런 거는.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모바일 네이티브 그 자체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뭐 한국에서 이민을 간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미국인 거랑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태어나 보니까 웬 우리나라가 카카오가 있어.
네이버가 우리나라 회사래. 이런 느낌으로다가. 아날로그 방식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 세대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런 모바일 네이티브 성향은 소셜미디어 사용 방식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 중에서도 1980년대 초중반생을 전기 밀레니얼, 저희 같은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를 후기 밀레니얼로 나누는데요. 여기서 전기 밀레니얼은 페이스북을 주로 썼고 후기 밀레니얼은 인스타그램을 주력 SNS로 사용을 하죠. 근데 G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쓰긴 하지만 서구권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스냅챗이나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같은 폐쇄적이고 휘발성이 강한 SNS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 G세대가 왜 폐쇄적인 소셜미디어를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원인은 G세대는 온라인, 모바일 세계가 오프라인과 구분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을 우리는 확실하게 하잖아요. 온라인 아카이빙하는 행위도 우리한테는 특별한 거고. 근데 G세대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이 순간 실시간으로 뭔가 딱 올라오고 끝나버리는. 4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 세대는 사실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는 게 전혀 특별하지 않은 세대인 거거든요. 전혀 아니죠. 왜냐면 저도 저 Z세대인가 봐요. 약간 그런 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내가 요새 제일 어린 것 같아.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이 G세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순간부터 자라면서 계속 촬영을 당합니다. 계속 영상을 찍고 계속 사진을 찍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가 특별하지가 않아서 SNS에 올리는 것도 그냥 일상의 연장선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사실 SNS를 보여주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세대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면 때문에 오히려 너무 오픈된 환경은 부담스럽고 소셜미디어에서도 휘발성이랑 폐쇄성을 좀 더 취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이제 스냅챗이 예시로 나왔는데 스냅챗은 저희 때 미국에서 유행했던 SNS이고 그때부터 우리 세대부터도 그런 휘발성을 띠는 컨텐츠들을 많이 올렸는데 그러니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세대들은 그게 주력이고 그쵸.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G세대의 또 하나의 특성은 지구인 정체성, 경계 없는 세대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때야 지구가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 다 만난다. 이런 지구촌 개념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 이거는 컨셉인 거지 와닿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G세대 같은 경우에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개인이랑 집단의 경계, 국적의 경계, 온라인, 오프라인, 가상과 현실 이런 거의 경계가 다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단적으로 보면은 이제 더 이상 해외 토픽이라는 말도 안 쓰죠, 우리. 안 쓰나요? 그럼 뭐라 해요? 그러니까 사실 해외 토픽이라고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해외 토픽이라는 말은 쓰죠. 지구촌 소식이라는 말이 없어졌죠. 네. 올드. 네. 지구촌 소식. 오늘의 올드. 지구촌 소식입니다가 원래 옛날에 앵커분들 멘트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해외 뉴스입니다. 뭐 이런 얘기로 나오죠. 해외 뉴스라는 말을 쓰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그렇게 특별하게 구분될 필요가 없는 지경까지 왔다라는 거지. 지금 G세대한테는. 저는 이거 되게 와닿았던 게 있었는데 저희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댓글에 영어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지금 자라는 세대들은 댓글이 영어 범벅인 게 너무 당연해. 유튜브 댓글만 봐도 우리나라 댓글을 찾아야 되는 세대가 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커뮤니티 댓글 문화 우리 항상 있었지만 외국인들 댓글을 우리가 볼 일이 없었고 그쵸. 우리가 외국인들의 댓글을 보려면 외국 사이트에 굳이 들어갔어야 했는데 지금 보면은 뭐 인스타그램도 사실 해외 커뮤니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외 사람들이 다 있어. 검색하면 해외 사람들이 다 나오고 유튜브도 댓글을 보면 다 영어고 그리고 우리나라 영상 우리나라 가수가 뮤직비디오를 만들면 거기에 영어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태어나자마자 실현되는 시대라는 점이 저는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 G세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세대랑 공유하는 가치랑 문화가 살고 있는 곳이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일론 머스크나 팀쿡 같은 글로벌 기업 CEO가 오히려 국내 CEO보다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분들이기도 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BTS나 오징어 게임이 이제는 뭐 한류라는 표현을 말하는 것도 무색할 정도로 그쵸. 본인이 살고 있는 나라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서로 공유하는 어떤 정치나 경제, 문화적인 현상의 동일성이 우리 때 두유노 싸이 시절과는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적, 국가적 차이가 점점 관계가 없어지고 있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나 우리나라 콘텐츠가 잘 되고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뿌리 깊은 소속의식이 희미해지는 만큼 좀 더 강해지는 경향은 무소속 공동체라는 거예요. G세대들은.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밀레니얼도 사실 이전 세대에 비해서 소속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는 아니거든요. 뭐 느슨한 연대, 취미나 취향 기반으로 일시적으로 모임을 즐기기는 했지만 G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세세한 목적으로 연대하는 게 특징이라고 해요. 우리는 취미나 취향을 떠올리면은 스포츠나 문화, 여가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G세대는 진짜 소소하고 사소한 것들, 좀 이제는 유행이 좀 지났지만 얼죽아나 민초단이나 MBTI나 입맛 이런 거, 뭐 성격 이렇게 아주 미시적인 부분으로도 일시적인 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뭐 민초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입맛으로 호불호 나누는 걸 떠나서 그냥 약간 놀이처럼 반민초단, 민초단이다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식품업계 트렌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뭐 과자나 음료수 이런 거를 넘어서서 소주까지 출시되기도 했는데 하나의 신드롬을 만들 수 있는 영역일 수도 있겠다. 이런 느슨한 연대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안 계시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세대를 구분짓는 거는 찬성해요. 세대를 구분짓는 건 찬성하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기사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저도 접했던 건데 이런 설명은 개인적으로 별로 와닿지 않아요. 왜 와닿지 않냐면 뭐 MBTI나 뭐 민초단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잠깐의 유대를 만들 수 있다? 옛날에 없었나요? 혈액형 가지고 난리를 쳤거든요. 밀레니얼은 혈액형 가지고 난리를 쳤죠. 학창 시절에. 맞아요. 그런 음식이나 소비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옛날에 이제 패스트푸드 가지고 우리 밀레니얼 세대는 엄청 핫했단 말이에요. 서구식 뭐 식습관에 오염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한문을 읽지 못한다부터 해가지고 콜라를 먹으면서 자랐다.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런 시대가 변해갔기 때문에 당연하게 바뀌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설득이 안 돼요. 약간 소재만 바뀐 거지. 그쵸. 행태는 비슷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뭐 제가 기대하는 정보들이라면 디지털 네이티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다르다. 그런 거를 조금 더 이따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저는 그런 게 좀 더 조금 소프트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전곡을 찔러주시네요. 예선님이 혼났어. 열심히 준비하는데. 아니, 조금 더 다른 이야기도 울지 있습니다. 마세요, 예선님. 휴지 드려요? 나일조 진짜 잘해. 이런 얘기는 이제 솔직히 지금 Z세대가 아니어도 설명할 수 있는 얘기들인 것 같아서. 와, 우리 90년대생 들으면서도 한 80년대생 분들이 저렇게 반응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G세대가 만든 소소한 공동체는 지속성을 띠거나 대단한 연대의식이 있을 필요도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옛날 같으면 뭔가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동호회를 만든다든지 팬클럽을 만든다든지. 와, 동호회 팬클럽 너무 의도하다. 커뮤니티를 조성한다. 이런 흐름이었다면 G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취향이나 의견에 동참을 할 때는 해시태그 하나로 의사표현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성향에 따라서 그런 구분은 조금 덜하다는 거죠. 소속감으로 나랑 저 사람을 나눈다라는 경계를 짓는 행태가 우리 세대, 그 윗세대보다는 조금 덜하다라는 거고 이런 성향 때문에 다양한 가치를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좀 더 높기도 하다라는 거죠. 저 공감 가요. G세대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의 형태에 있어도 정상이나 비정상을 가르지 않고 혼전동거나 비혼주의, 딩크족, 비혼 출산 이런 다양한 형태들을 이해한다라는 기조가 조금 더 강하다든지 아니면 성 정체성을 다양하게 수용을 하고 지지하는 분위기로 자리 잡아간다라든지 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사하면서 가장 아이러니하고 재미있었던 게 G세대가 이렇게 소통에 열려있고 여러 방면에 대해서 오픈마인드로 접근하는 모습도 있는 반면에 의외로 밀레니얼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전에 10대, 20대 초반에 청소년, 청년들이 보여줬던 크고 작은 일탈들을 덜 하고 경제관념도 이전 세대가 10대였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철저하다고 하는데요. 이 포브스 기사에 따르면 G세대는 X세대와 밀레니얼이 10대였을 때에 비해서 조심성이 훨씬 커서 이전 세대에 비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라고 해요. 그거 될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인실 지읒당할 거. 그런가? 그러니까 워낙 SNS가 활발하고 이제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이 친구를 때리면 이제 핸드폰을 드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뭐 옛날에 나왔던 얘기죠. 그치.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처벌을 당한다 해야 돼. 뭐라 처벌을 해야지. 그러니까 시민 사회에서 쫓겨날까 봐 걱정한다는 약간 거죠. 인민재판 당하는 느낌이 워낙 활발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미성년 음주랑 10대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요. 특히 미국의 G세대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마약과 파티를 가장 즐기지 않는 세대라고도 합니다. 잘 됐네. 근데 이거는 줄어들고 있다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많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오히려 연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한데.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랑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 13%였던 중고생 흡연율이 꾸준히 하락을 해서요. 2013년도에는 10%, 2020년도에는 4.4%까지 줄어들었다고 해요. 너무 좋다. 친구들이 노담하고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이거. 알아요. 이제 근데 이 노담이라는 말 애들은 모를 수도 있어. TV 안 봐서. 멈춰! 이거 학교 폭력인가? 공익 광고잖아, 이거. 음주율도 마찬가지로 2007년에는 27.8%, 되게 많이 마셨네요. 그랬는데 2017년도에는 16.1%까지 줄었고 재작년 2020년 기준으로는 10.7%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거 같아. 그 학창 시절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자란 사람들이 애를 낳은 거야. 너무 잘 아는 거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다 잡아버린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윗사회로 갈수록 소속에서 배제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큰 사회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갔으면 회사에 적응하라고 하죠. 군대도 사람 사는 곳이야. 이런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7, 80년대. 그 90년대, 00년대만 해도 왕따 문제라든지 뭐 그런 따돌림 문제 이런 게 많이 나왔던 것도 다 소속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이슈들인데 앤서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해석을 해보면 지금 세대들은 그런 소속감이나 남이 뭘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 관심사에 있는 사람들끼리 소통을 하고 뭐 굳이 같은 반이라고 해서 친하게 지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고 느껴지는데 대부분의 일탈은 소속에서 생겨요. 친구가 술 먹자고 해서 생기고 친구가 한 대 빨자고 해서 생기고 한 대를 빨든 코로 빨든 마약도 다 친구가 하자고 해서 혹은 그 무리에 어울리면서 혹은 무리가 커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만약에 지세대를 포함해서 그 다음 세대가 모바일 네이티브에 살면서 그런 오프라인 관계에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고 거기서 소속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난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되게 통찰력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약간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특히나 코로나 시국에 들어오고 나서는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부모 세대와의 갈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이거든요. 부럽다. 저는 어렸을 때 일기장 열어보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엄격한 부모 세대가 많았고 억압적인 훈육이나 학습 환경 아래 놓여 있기도 했잖아요. 열받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래서 부모님이랑 사이가 소원한 친구들도 꽤 있었고 안느님처럼. 갑자기 소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약간 부모 세대에 대한 부모를 원망하고 자랐던 시기가 있었죠. 그런 게 있던 세대들이 좀 있었고 또 좀 지금 G세대 부모 세대는 아까도 소개한 X세대잖아요. 저희는 부모 세대지만 아무래도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개성이나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를 중요시하는 세대이기도 하고 디지털이나 모바일 환경에도 적응이 되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자녀 세대가 관심 가져하는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찾아보고 공감해주고 경험을 공유해주는 거죠. 요즘 부모님들 보시면 진짜 저 때는 뭐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은 공부만이 살 길이다. 약간 이런 스타일이셨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막 춤학원 보내달라 하면 그때 춤학원이 몇 개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게 약간 얘가 큰일 날 소리를 약간 요렇게 받아들이시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절대 안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때는 막 너 대학만 잘 가면 다 해줄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겠다면서. 그렇지도 않았으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어머니가 너 대학생 되면 강아지 키우게 해주겠다고. 제가 거실에 한번 들어 누운 적이 있었거든요.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대학생 가면은 키우고 싶다고 해주셨는데 내가 대학생이 되고 그걸 말씀을 드렸죠. 저 대학생 됐다.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끝나버렸죠. 그래서 이런 세대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2020 트렌드 모니터라는 도서에 있는 자료에 따르면요. X세대랑 밀레니얼은 청소년 시기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편이었냐라는 질문에 52%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G세대는 67.5%가 좋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52도 많다. 52도 많은 거죠. 많다. 또 경제적으로도 보수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안전자산에 투자한다, 예금을 많이 한다, 적금을 많이 한다 이런 류의 보수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전 세대보다 더 이르게 돈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G세대는 딱 IMF 때 태어나기도 했고 자라면서도 경제적으로 저성장 시기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경제관념을 빠르게 습득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이 때문에 자본주의 키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뭐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지만 18세부터 투표권이 있죠. 네네. 그 젊은 세대 중에 어쨌든 진보 정권보다는 보수 정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기사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게 젊을수록 가진 게 없을수록 진보적인 건 사실 팩트라고 배웠거든요. 사실 대학생이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잃을 게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젊은데 왜 그렇게 보수적이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걸 좀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게 아무래도 뭐 팬데믹 상황에 맞물려서 이래저래 투자 열풍이 높아진 것도 있고 금융교육에 대한 니즈가 높아진 게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G세대는 사실 팬데믹 이전부터도 소셜미디어나 유튜브를 통해서 창업하는 청소년이 심심치 않게 드러났었고 그 전 세대보다 훨씬 실용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전문성을 키워서 빨리 비즈니스화 하는데 관심이 많다고 해요. 제가 똑똑해지나 봐요. 봤던 기사 중에는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뭔가를 해서 뭐 유튜버로 스타가 되든 경제를 뭐 이렇게 잘 관리를 해서 자산 부자가 되든 이런 길들을 빨리 배우잖아요. 그래서 분배 정책에 대한 반감이 있대요. 근데 그럴 것 같아.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인데 이렇게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거에 대한 반감이 있대요. 젊은 세대가. 근데 젊은 세대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은 다 같이 이렇게 나눠주는 공정인 건데 그치.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이 벌 수 있는 게 공정이라는 그래, 거죠. 내가 예비 사업가인데 내가 예비 사장님인데 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난 세금 맞아요. 많이 내고 싶지 않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뭐 대선이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약간 돈을 주겠다라는 공약에 대한 동의 수준이 오히려 20 후반에서 30이 굉장히 좋고 호응이 우리 세대가 훨씬 더 낫다는 우리는 왜 거죠. 좋아하지? 우리 세대는 이런 거 좋아하나? 우리는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고 배운 세대잖아요. 와. 근데 이제 지금 세대는 Z세대를 포함해서 그 뒷세대도 뭔가를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춤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춤학원을 등록해주고 오디션을 보게 해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뭔가를 하지 않는 사람이 뭘 가져가는 걸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여기 계신 두 분도 그렇게 막 복지에 엄청 찬성하고 막 그러신 분들은 아니라 생각했는데 저는 생각보다 조금 더 찬성하는 편이긴 근데 합니다. 복지에 제가 만약 반대를 한다면 재원이나 형평성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의문을 드는 거지. 솔직히 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조금 탈락하거나 뒤에 계신 분들을 챙겨준다는 그 저의 자체는 전 동의하거든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즘 세대들은 동의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살벌하다 살벌해. 그거를 동의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돈을 주는 그런 행위들 있잖아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내 세금 떼서 남을 주려는 그런 거를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렇죠. 그런 게 좀 포함되겠죠. 생각해보면 저희 20대 초반 때까지만 해도 욜로다. 욜로 지나서는 소확행이다. 이런 식으로 소비로 뭔가 마음의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기조가 강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학생 친구들은 그러다 골로 간다.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 어릴 때부터 창업을 생각을 하고 수입 파이프라인을 좀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경향이 멋있다. 있다고 합니다. 부럽네요. 진짜 부럽다. 진심으로. 자, 그러면 이런 G세대를 실제로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기업들이 저희 밀레니얼 세대를 맞이하면서 가장 당황했던 포인트가 뭐였을까요? 우선 다른 세대보다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낮았죠. 그쵸. 예, 회식 이런 거 가야 되나? 회식은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도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일하면서 보는 사람이 아닌데 인사를 왜 해야 되지? 뭐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치. 왜 내가 다 인사를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그런 것들도 있고 무엇보다 좀 특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이직이나 퇴사 문화가 되게 활발하다는 거거든요. 이제 예전부터 직장인 357 법칙이라고 이 3년, 5년, 7년 주기로 회의를 느껴가지고 이 시기에 탈출 충동을 느낀다. 이런 거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밀레니얼의 퇴사 양상은 이거랑 또 달랐다는 거죠. 3년이 되기도 전에 1년이 채 안 돼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얄짤없이 나가죠. 네. 이게 2010년도만 해도 대졸 신입사원 1년 이내 퇴사율이 15%였는데 2016년 들어서는 27%대까지 올랐거든요. 네. 사실 그 사이에 취업 시장은 더 팍팍해졌잖아요. 근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본인이랑 핏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고 갔다라는 거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나 Z세대인가 봐. 나는 저 말들이 너무 다 공감. 근데 이건 지금 밀레니얼 세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G세대는 차원이 달라요. 아, 나는 끝도, 나는 명함도 못 내미는. G세대는 그 사람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요. 입사 1년차 신입사원의 퇴사율이 무려 48.6%였다고 해요. 문제 있네, 요즘 젊은이들. 끈기가 없네. 끈기가 아니지. 1년 내에 나가주면 얼마나 고마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인사팀에서는 생각이 다를걸? 아니죠. 아니다 싶은데 남아있는 게 문제지. 아니다 싶으면 나가주면 땡큐지. 아니지. 너무 빨리 나가면은 인풋 대비 돈을 안 받고 내보내는 건데 손해지, 회사 입장에서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안느님 말에 좀 더 이야기를 얹으면은 선발, 업무 교육까지 해가지고 자원을 쏟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에 투자를 한 거를 돌려받기도 전에 그대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비용 손실이 있기는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G세대들이 퇴사하는 원인은 뻔합니다. 뭐 나이나 연차, 위계에 대한 불필요한 강조.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상사. 무의미한 야근. 뭐 지금은 사라지고 있는 회식들. 이게 너무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을 하고, 근데 약간 우리 세대랑 Z세대의 차이일 것 같은데, 우리 세대는 나올 때 원인이 있었던 사람, 원인 제공자를 숨겨두고 나오는 경우가 아직도 많아요. 맞아. 꼰지르지 않고, 뭐 인사팀에 불지르지 않고, 뒤집어엎지 않고, 그냥 조용히 나 혼자 피해자로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어디 가서 만날지도 모르고, 또 말이 나오면 나도 불편하고, 이런 쉬쉬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요즘 세대들은 그런 게 덜 하겠죠. 난 그거 너무 좋다 생각해. 맞아. 저희랑 저희 윗세대까지만 해도요. 이렇게 반발하는 마음은 있더라도 결국에는 조직 문화에 대부분 순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20대 뭐 중반에서 초반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저항하고 필요하면은 퇴사하면서 다 밝히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뭐 이런 퇴사 현상이 한국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고요. 비슷한 세대에서 전 세계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가장 큰 인터넷 커뮤니티 중에 레딧이라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거기에 안티워크라는 게시판이 굉장히 활발해졌대요. 거의 한 170만 명이 그 게시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커뮤니티에서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정서가 일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고용된 관계 속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제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흐름에 따라서 본인의 전문성으로 돈을 벌기는 하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프리랜서들이 늘어나게 됐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노동인구의 16%, 거의 우리나라 인구랑 맞먹는 5,200만 명이 주업이든 부업이든 플랫폼 소득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프리랜서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요. 2020년 기준으로는 380만 명, 지난해 기준으로는 400만 명까지 프리랜서 노동자가 추산이 됐다고 합니다. 제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나 왜 한 명도 못 봤지, 주변에? 연락 주세요. 프리랜서 친구 찾습니다. 프리랜서 커뮤니티가 필요해. 나 너무 있어요. 외로워. 아니, 커뮤니티 있습니다. 뭐 있겠죠. 네. 근데 좀 외롭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조직에 순응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참고 살았다면 지금은 그걸 안 참아도 다른 쪽으로 전문성을 길러서 그게 플랫폼에 포함돼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 그나마 제가 Z세대의 입장을 어느 정도 저도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뭔가 이렇게 대충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근데 제가 진짜 친구들이랑 차이를 정말 느꼈던 부분은 퇴사에 있어서 제 친구들을 보면 이 회사를 나가면 죽을 거라 생각해요. 굶어 죽을 거라고. 장기 연애한 사람이랑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제 주변 친구들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다 하는 말이 뭐냐면 막 저 부럽대요. 나도 너처럼 프리랜서 하고 싶고 회사 다니고 싶고. 근데 그럼 나와 하잖아요. 그럼 나 뭐 먹고 살아? 지금 할 게 없다는 거야. 내가 나가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대. 이 믿음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내가 나가도 회사는 돌아가겠지만 내가 나가면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대. 나도 너처럼 뭘 할 수 있으면 나가지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분명히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Z세대들도 이 회사를 나감에 있어서 그 망설임이 없는 게 그런 뭐 곱게 자란 것도 있겠지만 내가 여길 나가도 충분히 난 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게 프리랜서가 아니더라도 내가 다른 회사 들어가면 되지. 이런 게 되게 쉬운데 지금 제 친구들을 보면은 이 회사를 나가고 다음 회사를 나가는 것도 요즘 이직 시장도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안 뽑는다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디폴트예요. 근데 저는 그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Z세대들이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월급이 끊겼을 때의 충격과 이미 대리급이 된 사람이 월급이 끊겼을 때의 충격은 달라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물론 제 친구들은 이제 신입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제가 신입 때도 다 그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도 20대 한 중반 때도 그때도 다 사회초년생들 우리 또래니까 그 친구들도 퇴사를 못해요.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을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지 세대 같은 경우에는 회사랑 나의 관계가 평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안티워커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지 세대가 주류가 됐을 때는 고용 관계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 양면일 수도 있어요. 난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도 아님 나가. 이 얘기 이제 대놓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 니들 아님 나간다며. 나가. 그거 하루 이틀 좋을 거지. 인력 없어서 이제 허덕이게 될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이미 그러고 있어요. 이미 전 그 생각을 해요. 이게 세대별로 구분을 하지만 그 세대가 절대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조직이 원하는 사람은 조직을 원하는 사람을 뽑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도 그런 위계를 타파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모시려고 하는 회사들도 생기고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좋다고 얘기하는 건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를 찾기가 더 쉬워졌다는 거죠. 좀 더 핏한 사람을 찾기가 예전보다 그쵸. 그런 기회비용이 덜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는데 뭐 요즘 세대들이 그런데 못 다니겠는데요? 오케이 패스. 근데 예전에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목숨 걸어서 뼈를 갈아서 뭐 회사에 충성하겠습니다. 뭐야 우리 이렇게 아빠 아니야? 다들 연기를 했단 말이야. 나야 나. 아빠 아니야. 다 연기를 했단 말이야.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맞아. 다 연기를 하고 들어가서 뭐 블라인드 이런 데다가 이제 온갖 이제 불만들을 쏟아냈지만 이제는 안 그런다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피고용자 입장에서도 좋은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하루 이틀 좋을 거라니까. 이제 그렇게 다 패스하고 남는 사람이 없겠지. 이게 나중에는 그래서 지금은 제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웃소싱 있잖아요. 그 파견직 같은 거. 이게 사무직이나 전문직에서도 굉장히 보편화될 거라고 이야기를 맞아요. 해요. 미국은 사실 그렇잖아요. 이미 그러고 있고. 그래서 2020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한국 기업의 세대 갈등과 기업 문화 종합진단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조직의 세대 갈등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가족 같은 회사에서 프로팀 같은 회사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모두 같은 그라운드 위에서 수평적으로 업무를 하는 거랑 동시에 누가 가장 잘 뛰고 있는지 투명하게 눈에 보이면 그에 따른 보상 역시 스타 플레이어 연봉처럼 투명하게 보상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아까랑 좀 비슷한데 이건 어느 세대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능력으로 평가받고 연공 서열에 좀 벗어나고 그런 걸 느끼는 세대는 다 젊은 세대예요. 근데 30대 중반이 넘어가고 40대가 되면 자신의 피지컬이 20대를 못 따라가고 자신의 머리가 돌아가는 속도가 20대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도 좀 서열을 챙겨줬으면 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얘기는 어느 세대를 지칭할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젊은 세대는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법률님의 말씀이 약간 이런 거예요. 항상 이 시대를 움직이는 건 젊은 층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렸을 때 막 운동권 활동하고 다 그게 젊은 세대일 수밖에 없는 게 잃을 게 없거든. 점점 나이가 먹고 가정이 생기면 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제 말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인 것 같은데 법률님의 말은 근데 그 안에서도 양상이 다르다는 게 앤서님의 말인 것 같고. 맞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문화로 반영이 되냐 안 되느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영역인 거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 넷플릭스 규칙 없음 관련한 에피소드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회사의 모습은 예전에는 사실 생각 못했던 거거든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당연하게 보상을 받는다라는 개념을 아주 옛날부터 젊은 세대들이 주창을 하고 있었던 거지만 지금 세대는 실제로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바뀔 수 있게끔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건데 프로팀처럼 운영되는 그때 이제 넷플릭스 그 규칙 없음 편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 프로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프로가 된다는 건 뭐냐면 행동 거지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게 평가받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세대가 그 정도의 프로팀을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근데 그거는 뭐 본인들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죠. 알아서 우리가 우리 걱정해야 돼. 우리 밖을 걱정해야 되고 그들은 알아서 할 거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지세대들을 살펴보면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연결지향적이고 다양한 관심사랑 취향을 가진 활동성이 높은 집단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외로움에 굉장히 취약한 세대라고 하기도 해요. 이게 비단 지세대뿐만이 아니라 MZ로 묶여서 나타나고 있는 경향인데 한 조사에 따르면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냐라는 설문에 40대
50대는 각각 57, 49%로 외롭다라고 대답한 반면에 20, 30대는 67, 64%가 외롭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게 일상에서 내내 스마트폰을 잡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세대인데 오히려 더 외로운 이유는 항상 연결이 가능한 상태에서 연결되어 있지 못할 때 느끼는 극도의 불안감, 또 느슨한 연대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적어서 느끼는 공허함 같은 게 다른 세대보다 더 강해서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럴만도 하지. 평생을 인터넷 없이 살아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다 끊기면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총 자살률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반면에 10대랑 20대의 자살률은 2020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2%, 9%씩 엄청나게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주체적인 세대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시선으로 보면은 가장 의존적인 세대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좀 이런 청년층의 외로움이 극심해질 경우에는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인종이나 피부색,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배타적인 오프라인 그룹을 형성을 해가지고 외로움을 해소하려고 할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포퓰리즘이 개입을 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기성세대가 좀 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어떠셨어요? 저는 재밌게 들었어요. 지세대로서? 저는 약간 명예 Z세대가 되는 느낌. 여기서 그나마 Z세대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아닐까. 근데 저는 들으면서 그냥 제가 뭔가 내가 내 세대 친구들이랑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른 것 같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낀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Z세대의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약간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나 보다 뭐 이렇게 짜맞춰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석들이 무슨 소용이 있나. 맞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Z세대 입장에서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냥 자기 잘 살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도 재밌었고요. 네, 한 가지 아쉬운 건 아까 잠깐 중간에 얘기를 했지만 이런 세대적 특성이 젊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지 정말 그 세대에서만 독특하게 발생하는 건지에 대한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앤서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세대를 설명하는 기사나 특집 기사 포함해서 대부분의 글들이 다 그래요. 면밀히 보면 나도 젊었을 땐 이랬던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이 꽤 있거든요. 이걸 듣고 있는 Z세대 분들은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내가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아니에요, 아줌마. 네. 이럴 거라고.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라고 해도 맞는 건 맞는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 되게 다 맞다 생각할 것 같아. 왜냐면 나도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반발심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90년대생이 온다를 읽으면서도 틀린 말을 해도 거슬리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다. 이렇게 예민하게 안 받아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또 들었던 얘기 중에는 Z세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Z세대라는 말이래요. 맞아요. 이 말을 내가 보니까 Z세대가 아닌 사람이 만들었어. 난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Z세대들은 진짜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별 생각이 없어. 우리가 Z세대라고? Z세대가 뭔데? 이런 거지. 근데 우리가 보기에 쟤네는 Z세대를 불리는 거 우리가 괜히 나서가지고 했나 보다. 이런 생각에 나온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근데 저는 그 말이 물론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런 의견 자체는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Z세대라는 것 자체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소속감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세대라고 본다면 아니 난 소속될 생각이 없는데 윗세대들이 우리를 Z세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아예 그 당위성 자체를 모르겠는 거죠. 왜 세대가 내가 Z로 묶여야 하는지 그리고 Z에 뭐 속하는 사람들이 이렇다던데 내가 왜 거기에 포함돼야 하는지 그런 걸 못 느낄 수는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 보고 뭐 90년대생이 이렇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데 안 그런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Z세대 분들은 Z세대가 이렇다는데 이러면 근데 어쩌라고.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각 잡고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세대의 성향이랑은 전혀 알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성세대로서 조금이나마 노력을 해보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그쵸, 저는 생각을 우리의 하고요. 방식이잖아. 우리의 방식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공부한 거지. 범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이렇게 10년, 15년 단위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세대로 묶어서 얘네는 이런 애들이야 라고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죠. 이런 세대 구분들로 사람들을 어떻게 단정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인류학적으로
마케팅적으로 유의미한 구분을 하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거죠.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경향성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기성세대로서 G세대를 마주했을 때 오늘 들은 이야기나 미디어에서 노출된 이미지들을 사용을 해서 상대방을 해석하려는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뭐 참고 자료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댓글로도 의견 많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